안녕하세요. 오늘 쓰레기와 자원순환에 관한 교육을 맡게 된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쓰레기 문제와 정확한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쓰레기와 순환경제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쓰레기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쓰레기는 쓰르기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를 했다고 합니다. 쓰르기는 못 쓰게 된 조각을 의미하고요. 쓸다라고 하는 동사의 명사형이라고 합니다. 쓸다라고 하는 것은 청소 행위를 뜻하는 것이죠. 따라서 쓰레기의 어원은 청소를 통해서 모아진 더러운 것, 그리고 못 쓰게 된 조각이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쓰레기 정책은 위생관리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중세시대 도시에서는 가정에서 발생되는 똥오줌과 같은 오물을 치워주는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도시 전체가 오물로 가득 찬 굉장히 비위생적인 상태였고요. 주기적으로 전염병이 창궐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발전하고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위생에 대한 요구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가정에서 배출되는 오물을 치워달라고 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나오는 오물을 치워주는 시스템이 도입이 되죠. 쓰레기 정책은 가정에서 나오는 오물을 치워주는 시스템에서 처음으로 시작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위생관리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쓰레기를 치워주는 것만으로는 쓰레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쓰레기를 단순히 치워주기보다는 재활용 가능한 것들은 재활용을 해서 쓰레기의 양을 줄이자라고 하는 재활용 체계가 도입됩니다. 그래서 위생관리의 시대에서 재활용 시대로 넘어가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쓰레기 정책의 시작은 위생 문제에서 시작을 했고 오늘날 재활용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쓰레기 정책의 본질은 위생 문제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재활용을 얘기를 하지만 이때의 재활용은 쓰레기와 관련된 위생관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더러워도 괜찮으니까 재활용을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쓰레기 배출과 관련된 쾌적한 위생 환경의 조성과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의 재활용 두 가지 요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오늘날 현대사회에서의 쓰레기 관리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위생의 문제와 재활용의 문제가 충돌하고 있는 영역이 음식물 쓰레기 영역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과 재활용에 대해서는 시민 모두가 동의를 하지만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로 인한 위생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위생적으로 관리하면서 재활용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생활 쓰레기 관리에 있어서 앞으로 남은 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순환경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환경제는 제일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자원을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돌려 쓰는 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을 함으로 인해서 신규 천연자원의 투입과 쓰레기 배출이 최소화된 사회를 순환경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순환경제의 제일 반대편에 있는 것이 선형경제가 되겠습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원인데요. 선형경제라고 하는 것은 직선을 말합니다. 선으로 이루어진 경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자원의 투입과 쓰레기 배출로 일직선상으로 물질의 흐름이 이루어지고 있는 낭비형 경제 시스템이 선형 경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원을 채굴해서 쓰고 그대로 버리는 일직선상의 일방향의 물질 흐름이 이루어지는 경제 시스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낭비적인 선형 경제 시스템을 순환 경제 시스템으로 전환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쓰레기 관리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선형 경제와 순환 경제 사이에는 재활용 경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재활용 경제는 분리 배출을 통한 재활용 행위는 이루어지지만 물질의 주요 흐름은 여전히 천연자원을 채굴해서 쓰레기로 버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원 낭비적인 선형경제의 주요 특징은 여전히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의 재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쓰레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 재활용이 아니라 그냥 몇 번 돌려서 재활용하고 난 다음에 여전히 대부분을 쓰레기로 버리는 경제이기 때문에 이때의 재활용은 쓰레기 문제를 잠시 늦춘 것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재활용은 이 재활용 경제에 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재활용은 그래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한 재활용이라고 보기가 힘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 재활용 경제를 순환 경제로 어떻게 바꿀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과제가 되겠습니다. 순환 경제가 대두되게 된 것은 자원 고갈의 문제, 기후 위기의 문제, 실업의 문제, 플라스틱 문제 등이 대두가 되면서 기존의 경제 시스템만으로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대안적인 경제 모델로서 순환 경제가 대두가 되었고요. 주요하게는 자원 고갈의 문제와 플라스틱 문제가 주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인구가 증가하고 세계 경제 발전이 지속되면서 1인당 자원 소비량이 증가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자원의 총 소비량이 2000년대 이후로 급격하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자원의 소비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자원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게 되죠. 따라서 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서 경제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원 공급의 안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천년 자원만으로는 자원 공급의 안정성이 확보가 되지 않는 것이죠. 따라서 순환 경제를 통해서 쓰고 난 자원들을 다시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을 해야만이 자원 공급의 안정성이 확보가 되는 것이죠. 자원 공급이 부족을 해지게 되니까 자원 가격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고 제품의 가격도 증가를 하게 됩니다. 경제가 위기가 오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순환 경제는 안정적인 자원 공급을 통한 경제 체계의 안정과 또 직결되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50년까지의 자원 전망입니다. 앞으로도 2050년까지 자원의 소비량은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원 공급의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불거질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 세계적으로 약 840억 톤의 자원이 소비가 되고 있는데 재활용을 통해서 조달되는 자원은 84억 톤에 불과합니다. 인간이 사용하는 자원의 10% 정도만을 재생원료를 통해서 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90%는 여전히 천연 자원에 의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순환 경제로 가는 길은 아직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재생 자원의 사용 비율을 현재 10% 수준에서 100% 수준까지 올리는 것이 순환 경제로 가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플라스틱 문제가 되겠습니다. 플라스틱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플라스틱 폐기물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950년대에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200만 톤이었어요. 그런데 2014년이 되게 되면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이 4억 톤으로 수백 배 증가를 하게 됩니다. 2050년이 되게 되면 플라스틱 생산량이 10억 톤에서 15억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생산량은 앞으로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플라스틱 사용량이 증가하더라도 플라스틱 쓰레기를 잘 관리할 수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플라스틱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비례해서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량도 증가를 하게 되고 이렇게 증가하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관리가 잘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플라스틱의 재활용률은 2014년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14%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85%의 쓰레기는 여전히 소각이나 매립되거나 아니면은 투기가 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특히 환경으로 투기된 플라스틱 쓰레기 관리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은 분해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환경에 투기된 쓰레기는 환경을 수백 년 동안 떠돌아다니면서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화면에 보이는 사진은 인도와 인도네시아의 강의 사진입니다. 소비자들이 소비하고 버린 플라스틱 쓰레기가 비가 오게 되면 다 강으로 흘러 들어오게 되고요. 강물이 플라스틱으로 뒤덮여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플라스틱들이 결국은 바다로 흘러 들어가서 바다 쓰레기 문제를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플라스틱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야기될까요? 첫 번째, 생물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우선
거물 같은 줄이 바다에 버려지게 되면은 해양에 살고 있는 생물들이 이 거물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어민들이 버린 어망으로 인해서 해양에 살고 있는 생물들이 걸려서 죽는 것을 유령업, 고스트 피싱이라고 합니다. 해마다 수백만 마리의 해양 생물들이 유령업으로 죽고 있습니다. 왼쪽의 사진을 한번 보시게 되겠습니다. 왼쪽 사진을 보시면 제일 왼쪽 사진의 왼쪽은 해초이죠. 그런데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것은 플라스틱입니다. 해양에 살고 있는 생물들은 해초와 플라스틱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해양 생물들의 DNA에는 바다를 떠다니는 것은 다 먹이로 착각하도록 입력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플라스틱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서 바다를 떠돌아다니게 되면은 해양 생물들은 또 바다를 떠돌아다니는 그 플라스틱을 먹이로 착각하고 먹게 됩니다. 오른쪽 사진은 인간이 보게 되면 비닐봉투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해양에 살고 있는 생물들은 해파리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먹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다로 쓰레기가 갔을 때 두 번째 해양 생물들이 바다를 떠도는 플라스틱을 먹고서 죽게 된다. 해양 생물의 피해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바다를 떠돌아다니는 플라스틱이 그대로 바다에 있으면 해양 생물의 피해에 그치게 되겠죠. 하지만 바다에 떠다니는 플라스틱이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쪼개지게 됩니다. 한없이 쪼개지게 되면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쪼개지겠죠. 일단 크기가 5mm 미만의 플라스틱 조각을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미세 플라스틱은 뭐 밀리미터 단위뿐만 아니라 마이크로미터 단위, 나노미터 단위까지 쪼개진다고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마이크로미터 단위는 100만 분의 1미터를 뜻하고요. 나노미터는 10억 분의 1미터를 뜻합니다. 이제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해야 될 정도의 작은 크기로 쪼개지게 되는 것이죠. 플라스틱을 인간이 먹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플라스틱은 소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그대로 몸 밖으로 배출이 됩니다. 그런데 플라스틱이 아주 작아져서 초미세 플라스틱이 되었을 때, 즉 마이크로 단위 미만의 초미세 플라스틱이 되었을 때는 그 미세 플라스틱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그 작은 플라스틱 조각이 세포벽을 뚫고 들어옵니다. 배출이 되지 않고 우리 몸에 축적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몸에 축적이 되었을 때에 어떤 인체 유해를 일으킬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좋은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 부분적으로 나와 있는 연구만으로도 세포벽을 뚫고 들어온 미세 플라스틱이 미토콘드리아를 손상시킨다라고 하는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미세 플라스틱이 많아지게 되고 이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인체에 유입되는 양이 많아졌을 때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한 우리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플라스틱 사용량의 증가, 바다로 들어가는 쓰레기, 바다 쓰레기 양의 증가, 미세 플라스틱 양의 증가,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기후위기와 더불어 환경에서 가장 심각한 대응 과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재활용을 얘기를 할 때 재활용도 여러 종류의 재활용이 있습니다. 이제 닫힌 고리 재활용과 열린 고리 재활용이 있는데요. 페트병을 페트병으로 재활용하는 것을 닫힌 고리 재활용이라고 합니다. 같은 용도로 반복해서 재활용을 하는 것이죠. 앞서 보여드렸던 순환경제에서의 물질 흐름과 가장 닮은 재활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순환경제로 이행을 하기 위한 재활용은 닫힌 고리 재활용을 얼마만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과제가 되겠습니다. 열린 고리 재활용은 원래 용도와는 다른 용도로 재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페트병을 이제 섬유로 재활용을 하는 것인데요. 페트병을 녹여서 실로 뽑아내면 폴리에스터 섬유로 재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실이 짧아지게 되면은 짧은 섬유, 즉 솜으로 재활용을 하게 되고요. 이 솜이 인형에 들어가는 솜이나 소파 이불에 들어가는 솜이 되겠습니다. 페트병을 이렇게 솜으로 재활용하는 것도 우리가 재활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솜으로 재활용이 되었을 때에 이 솜이 다시 쓰레기로 배출되었을 때는 재활용이 되지 않고 소각이 됩니다. 재활용이 한 번에 그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의 재활용은 쓰레기 문제를 해결한 재활용이다라고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열린고리 재활용도 재활용으로서의 의미는 있지만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순환경제에 적합한 재활용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재활용을 하더라도 닫힌 고리 재활용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과제가 되겠습니다. 폐기물과 기후변화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약 2%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폐기물 쪽에서 온실가스 배출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 않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 폐기물 쪽에서 할 일은 별로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때의 폐기물 분야 배출량은 폐기물의 매립과 폐기물 소각을 통해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말합니다. 즉 직접 배출량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재활용을 통해서 천연자원의 사용량을 줄임으로 인해서 절약할 수 있는 온실가스는 폐기물 분야 온실가스로 집계가 안 되는 거죠. 산업과 에너지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 절감분으로 집계가 됩니다. 즉 폐기물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 현재의 집계 시스템은 우리가 자원순환을 통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이 기여도를 과소평가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가 제로 웨이스트 순환 경제로 이행을 했을 때 현재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약 30%까지 절감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가 재사용, 재활용을 하는 행위 자체가 에너지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방법으로서 자원순환의 의미는 크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쓰레기는 어떻게 재활용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유형별 재활용품 배출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정해진 요일에 정해진 거점 장소에 품목별 마대를 통해서 분리배출하는 체계를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분리배출 품목은 화면에 제일 왼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6가지 종류로 품목 구분을 하는데요. 아파트에 따라서는 조금 더 세분화된 품목 구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품목 구분이 세분화될수록 재활용에는 좋은 거죠. 하지만 분리배출 하시는 분들이 불편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점점 더 분리배출하는 사람들의 편리함을 위해서 품목 구분을 축소시키는 경향으로 가고 있는데 최근에 재활용 시장의 위기가 높아지면서 재활용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분리배출을 더 철저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가 높아지면서 다시 아파트의 품목 구분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폐지의 경우에도 지금 그동안은 폐지를 한꺼번에 해버리는 혼합 배출 방식이었다가 박스와 기타 폐지를 구분하는 방식으로 폐지 배출도 세분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독주택인데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집 앞에 재활용품을 배출하는 방식입니다. 문전 배출이죠. 재활용품의 배출과 관련해서 용어 구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흔히 잘못 쓰고 있는 용어가 분리수거라고 하는 용어이죠. 그러니까 재활용품을 배출하는 사람들은 재활용품을 배출하는 것이지 분리수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리수거는 지자체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민들은 재활용품을 배출을 하는 것이고요. 지자체는 주민들이 배출한 재활용품을 분리수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야 우리 재활용품 분리수거하러 가자 하는 것은 잘못된 용어 사용이 되겠습니다. 단독주택 지역에서의 재활용품은 주민들이 정해진 요일에 정해진 시간에 재활용품을 집 앞에 배출하는 문전 배출 방식이고요. 지자체는 재활용품을 문전에서 수거하는 문전수거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활용품을 분리배출하면은 재활용품 수집 차량에서 한꺼번에 재활용품을 싣고서 선별장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품목별로 선별을 합니다. 먼저 재활용품을 바닥에 쏟은 후에 박스류를 먼저 바닥에서 골라내고요. 그 다음에
스티로폼류를 골라냅니다. 그리고 나머지 재활용품은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에 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컨베이어 벨트에 올리면 선별하는 작업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늘어서서 해당하는 품목들을 다 골라냅니다. 품목 담당자가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페트병을 골라내는 작업자는 페트병을 골라내고 PP, PS 이렇게 플라스틱 재질별로 골라내게 됩니다. 유리병의 경우에는 백색, 갈색, 녹색 유리병으로 골라내게 되고요. 철의 경우에는 컨베이어 벨트 위로 자석이 돌아가면서 자동으로 철은 선별을 하고 알루미늄과 같은 비철은 다시 사람 손으로 골라내는 선별 작업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재활용품을 배출을 하게 되면은 선별장에서 재활용품 품목별 재질별로 구분해서 선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렇게 선별되는 작업 공정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재활용품을 어떻게 배출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재활용품을 깨끗하게 씻어서 배출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저렇게 선별하는 작업장의 현장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리배출한 재활용품은 분리수거, 선별, 재활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작업자가 손으로 직접 접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활용품에 작업자가 접촉을 해야 되는 거니까 재활용품이 더럽게 되면은 이 재활용에 관여하는 작업자의 위생이 굉장히 악화가 됩니다. 우리가 더럽게 버리면 버릴수록 일하시는 분들의 위생 환경이 나빠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재활용품을 깨끗하게 버리는 것은 재활용품을 버리는 사람의 에티켓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의 예절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품목별로 재활용이 되는 방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이팩의 재활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종이팩 재활용을 이해를 하시려면 종이의 재활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종이는 셀룰로스라고 하는 펄프 섬유를 가로 세로로 엉키게 해서 만든 제품이죠. 따라서 종이의 재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셀룰로스 섬유, 펄프 섬유를 풀어서 다시 종이로 만드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종이를 재활용하려면 이 종이를 물에서 이 셀룰로스 섬유를 푸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이것을 해리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만약에 종이에 비닐이 씌워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펄프 섬유가 풀어지는 속도가 당연히 일반 폐지에 비해서 느릴 겁니다. 즉, 코팅이 되어 있지 않는 종이와 비닐로 코팅이 되어 있는 종이는 물에서 그 섬유가 풀어지는 속도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닐이 코팅되어 있는 종이가 전체 종이에 아주 일부로서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종이가 재활용 공장에서 섬유가 다 풀어지는 동안에 이 코팅된 종이는 풀어지지 않는 상태로 남아 있겠죠. 그러면 재활용하는 공장에서 이 코팅된 종이가 다 풀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에너지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이죠. 따라서 일반 종이가 다 풀어졌을 때에 풀어지지 않는 코팅된 종이는 쓰레기로 빼버린다는 거죠. 따라서 비닐로 코팅된 종이를 일반 폐지에 섞어서 배출을 하게 되면 그 폐지는 재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리배출을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전국적으로는 재활용하는 제지회사에서 쓰레기로 처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비닐이 코팅되어 있는 종이는 종량제 봉투로 버리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비닐이 코팅되어 있는 종이 중 유일하게 따로 배출할 경우에 재활용하는 종이가 바로 종이팩이 되겠습니다. 종이팩도 음료를 담기 때문에 양면에 비닐로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이팩의 경우에는 안에 사용하는 종이는 100% 천연 펄프를 사용합니다. 굉장히 좋은 종이를 사용하는 것이죠. 따라서 따로 모아서 비닐만 벗겨낼 수가 있다면 안에 있는 펄프는 굉장히 고급 종이 제품으로 재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유팩은 따로 모으면 우유팩 전용 제지 공장에서 고급 티슈로 재활용을 합니다. 그러면 종이팩이 일반 폐지와 섞이지 않도록 따로 모을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한 것이죠.
폐지와 혼합해서 배출하게 되면은 우리가 분리 배출한 종이팩은 재활용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종이팩을 따로 모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아파트의 경우에는 종이팩 별도 수거함을 설치해서 종이팩을 폐지와 분리해서 따로 배출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단독주택 지역의 경우에는 종이팩을 모을 수 있는 거점 수거센터가 필요합니다. 지금 많은 지자체에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종이팩을 화장지로 교환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단독주택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주변에 주민센터에 연락하셔서 종이팩을 화장지로 교환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신 후에 주민센터로 우유팩을 모아서 가져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살림 등 일부 생협 매장에서도 종이팩을 받아주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변에 생협 매장이 있으면 생협 매장으로 우유팩을 배출하는 행위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그런데 이런 주민센터의 경우에는 일반 소비자가 많이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이팩을 거점을 통해서 제일 모으기 좋은 방법은 대형 마트에 종이팩을 받아주는 센터를 설치하는 것인데요. 이런 것은 조금 더 법률적으로 마트의 의무로 규정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은 아파트에서 종이팩 전용 수거함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모든 아파트에 이렇게 종이팩을 따로 모을 수 있는 수거함이 설치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유리병입니다. 유리병은 크게 보증금병과 분리배출병으로 구분이 됩니다. 보증금병은 소주, 맥주병이 대표적인데요. 보증금이 붙어 있는 것이죠. 보증금이 붙어 있는 병은 밑에 있는 마크,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렇게 병 모양의 표시가 라벨에 붙어 있으면 보증금이 붙어 있는 병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병 모양의 마크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는 보증 금액을 뜻합니다. 우리가 마시진 않겠죠. 어른들이 마시는 소주의 경우에는 100원의 보증금이 붙어 있고요. 가정에서 마시는 큰 맥주병의 경우에는 130원의 보증금이 붙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소주나 맥주를 마트에서 살 때에 100원에서 130원의 보증금이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술을 다 마시고 그 빈 병을 마트로 다시 가져가게 되면은 해당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즉 보증금이 붙어 있는 맥주나 소주병을 그냥 버리게 되면은 100원에서 130원의 돈을 우리가 그냥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소주나 맥주와 같은 병에 보증금을 왜 붙일까요? 그러니까 판매점으로 가져오라는 소리죠. 우리가 이 보증금 병을 재활용품으로 분리배출을 하게 되면은 이 병을 수집해서 선별장에서 선별하는 이런 작업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병에 금이 가거나 파손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병을 씻어서 다시 사용을 할 수가 없죠. 만약에 보증금을 붙여서 판매한 가게로 되가져 오게 한다면 이 판매한 가게에서 박스에 잘 보관을 해서 소주나 맥주 회사에 다시 돌려주게 되면은 그 소주나 맥주 회사에서 그 병을 씻어서 다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보증금 제도는 빈 유리병을 씻어서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 채택한 제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증금이 붙어 있는 병은 따라서 반드시 가게로 가져가서 보증금을 받아야 됩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이익이 된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병을 재사용할 수 있는데 기여를 하기 때문에 자원순환에 기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병은 반드시 판매 가게로 되가져가서 보증금을 반환받도록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분리배출 표시가 되어 있는 병인데요. 이 병은 재활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병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유리병을 분리배출하면 선별장에서 백색, 갈색, 녹색, 삼색으로 선별을 한 다음에 재활용 업체에서 파쇄를 하게 되죠. 그러면은 아주 모래알 정도의 잘게 파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시 유리병을 만드는 회사로 가져가게 되면은 그 녹여서 다시 유리병으로 만드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유리병의 재활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페트병은 가정에서 페트병을 분리 배출하면 선별장에서 페트병을 골라낸 다음에 재활용 업체에서 다시 색깔별로 선별을 합니다. 그리고 재활용 업체에서 파쇄해서 다시 물로 씻습니다. 파쇄해서 세척한 것을 페트병 재생원료라고 하는데 플레이크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페트병을 파쇄해서 이렇게 씻어서 재생원료를 만들게 되면은 폴리에스터 섬유로 재활용할 수 있거나 부직포로 재활용하거나 아니면은 페트병 여러 가지 제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페트병 재활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마개와 라벨을 페트병과 분리하는 것입니다. 페트병의 90%는 지금 투명한 페트병이에요. 페트병뿐만 아니라 모든 플라스틱은 색깔이 없을수록 재생원료의 가치가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플라스틱에 색깔이 있게 되면은 재생원료를 만들었을 때 그 색깔로밖에 사용을 못해요. 그럼 수요처가 한정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색깔이 없어 봐요. 그러면 색깔을 입혀서 여러 색깔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투명하거나 색깔이 없는 백색의 병은 수요처가 재생원료가 많습니다. 수요처가 많기 때문에 재생원료의 가치가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페트병은 90%가 투명한 페트병이에요. 그러니까 투명한 페트병만 가지고 재생원료를 만들게 되면은 A급의 아주 좋은 재생원료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근데 라벨은 어때요? 라벨은 색깔이 들어가죠. 색깔이 없는 라벨은 없습니다. 따라서 라벨이 페트병에 섞이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색깔이 섞이게 되죠. 그래서 페트병의 재생원료의 품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막에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페트병의 재활용의 핵심은 마개와 라벨을 페트병으로부터 어떻게 분리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과제가 되는데요. 페트병으로부터 마개와 라벨을 분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소비자가 분리 배출할 때 마개와 라벨을 떼고 배출하는 방식인데요. 모든 소비자가 마개와 라벨을 떼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만약에 소비자가 마개와 라벨을 붙인 상태로 페트병을 배출을 하게 되면 페트병을 재활용하는 공정에서 반드시 파쇄와 세척 공정을 거친다 그랬잖아요. 세척 공정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물에 씻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물에 씻을 때 파쇄된 페트병 조각은 이게 물보다 무거운 플라스틱이에요. 그래서 페트병은 물에 깔아앉습니다. 근데 마개하고 라벨은 PPP 재질이기 때문에 물보다 가벼운 플라스틱이에요. 그래서 물에 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개와 라벨을 우리가 떼지 않고 배출한다 하더라도 페트병을 재활용하는 공정에서 페트병은 가라앉고 마개하고 라벨은 물에 뜨는 성질을 이용해서 분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역으로 그러면 페트병이 재활용이 잘 되도록 하려면 페트병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느냐죠. 페트병을 파쇄 세척 공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기 때문에 마개하고 라벨은 반드시 물에 뜨는 재질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페트병은 무조건 물에 가라앉으니까 마개하고 라벨은 반드시 물에 뜨는 재질로 만들어 줘야만이 페트병 재활용하는 공정에서 병과 마개, 라벨을 확실하게 분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에 이 접착제가 물과 반응해서 쉽게 떨어져야 돼요. 그래야 접착제에 라벨이 붙어 있는 상태로 깔아앉아서 페트병 재생원료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스티로폼의 재활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티로폼은 PS라고 하는 플라스틱 재질에 공기를 집어넣어서 뻥튀기를 해서 만든 그런 그런 플라스틱 제품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EPS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플라스틱에 공기를 집어넣게 되면은 일단 공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충격을 가했을 때의 그 충격을 줄여주죠. 그러니까 완충작용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완충제라고 하는 포장재로 사용을 하고요. 또 공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단열 효과가 뛰어납니다. 따라서 보온이나 냉동 상자에 스티로폼 상자가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플라스틱에 공기가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사용하는 동안에는 이런 장점이 있지만 이게 쓰레기로 배출되었을 때는 공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부피는 큰데 가벼워요. 부피는 큰데 가볍다라고 하는 것은 운반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쓰레기 처리할 때는 운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스티로폼 안에 들어가 있는 공기를 빨리 빼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스티로폼을 가정에서 분리 배출하면 이 분리 배출된 스티로폼을 선별장으로 가져간 다음에 다른 플라스틱은 앞서 보여드렸던 바와 같이 컨베어 벨트로 올려서 이 컨베어 벨트에서 선별하잖아요. 근데 스티로폼은 컨베어 벨트로 올리지 않고 스티로폼만 따로 모아서 스티로폼을 녹이는 작업장으로 따라 가져가요. 거기서 스티로폼을 녹여가지고 공기를 빼냅니다. 그럼 부피가 확 줄어들게 되겠죠. 부피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것을 감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녹여서 공기를 빼내는 작업장을 감용 작업장이라고 합니다. 감용 공정을 거치게 되면 공기가 빠진 상태로 뭉쳐지게 되죠. 굵은 가래떡 모양이 되는데 이것을 잉고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티로폼을 녹여서 감용시킨 것이 잉고트이고요. 선별장에서는 이렇게 잉고트를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잉고트를 가지고 재활용 업체로 보내게 되면은 재활용 업체에서 작은 쌀알 모양으로 만들게 됩니다. 이것을 펠렛이라고 하고요. 펠릿까지 생산하게 되면은 스티로폼 재생 원료가 생산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스티로폼 재생 원료를 가지고 액자 등의 재활용 제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화면의 사진도 스티로폼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저런 스티로폼은 공기를 집어넣어서 뻥튀기 한 비율이 굉장히 작은 플라스틱이에요. 그러니까 공기가 들어가야 있는 비율이 낮기 때문에 작은 알갱이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얇은 형태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작은 부피의 용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런 스티로폼의 경우에도 PS 플라스틱 재질의 공기를 집어넣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결국 같은 재질입니다. 따라서 스티로폼과 저런 용기들은 재질이 같기 때문에 같이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은 플라스틱이에요. 뭔가 스티로폼처럼 보이지만 저런 재질의 플라스틱은 스티로폼과 재질이 다릅니다. 스티로폼은 무슨 재질이라고 해서 PS 재질이라고 했어요. PS 재질의 공기를 집어넣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런 플라스틱은 PE라고 하는 플라스틱 재질의 공기를 집어넣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스티로폼과 재질이 다른 거죠. 재질이 다른 플라스틱은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런 것들은 스티로폼에 집어넣게 되면 스티로폼과 같이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이 되는 것이죠. 밑에 있는 사진은 이제 요가 용품으로도 요새 많이 팔리고 있는 제품들인데 저 제품은 PP 재질의 공기를 집어넣은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역시 스티로폼과는 재질이 다른 것이죠. 따라서 화면에 보이는 저런 종류의 플라스틱은 스티로폼과 같이 배출하면 안 되는 플라스틱이 되겠습니다. 재질은 스티로폼 재질인데 이제 색깔이 들어가 있는 경우인데요. 페트병 설명드릴 때 제가 설명드렸죠. 플라스틱은 색깔이 없을수록 가치가 높아진다라고 했습니다. 대체로 스티로폼 상자는 다 흰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흰색의 재생원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스티로폼 재생원료는 흰색의 재생원료이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높은 재생원료이죠. 그런데 만약에 저렇게 색깔이 있는 것들이 흰색 스티로폼에 섞이게 되면은 색깔 있는 재생원료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A급의 재생원료가 B급의 재생원료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A급으로 1,000원에 팔 수 있는 게 B급으로 500원에 팔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활용 업체 입장에서는 똑같은 비용을 들여서 재생원료를 만들었는데 색깔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조금 섞임으로 인해서 B급의 재생원료가 만들어지니까 수익성이 악화되는 거겠죠. 따라서 저런 색깔 있는 재활용품이 들어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따라서 흰색 스티로폼에 저는 색깔이 들어가 있는 스티로폼을 배출하지 말도록 재활용 업체에서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저렇게 색깔이 있는 제품은 만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기타 플라스틱의 재활용 방법입니다. 플라스틱은 P, PP, PS 이렇게 재질별로 선별장에서 선별을 한 후에 재질별 재활용 업체로 가게 되면은
화면에 사진처럼 저렇게 쌀알 모양의 펠릿으로 만들게 됩니다. 이게 재생원료가 되는 것이고요. 이 재생원료를 재활용 업체에서 가져가서 다양한 건축 용도 등의 재활용 제품으로 만들게 됩니다. 비닐유죠. 우리가 과자 봉지나 라면 봉지 같은 비닐을 분리 배출합니다. 이렇게 분리 배출을 하게 되면은 선별장에서 비닐만 선별하고 난 이후에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재활용을 합니다. 첫 번째, 비닐을 한꺼번에 녹여서 물질 재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플라스틱 재활용 제품을 만들고요. 두 번째 방법으로는 석탄을 대체할 수 있는 연료로서 재활용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플라스틱 비닐을 파쇄를 한 이후에 압축 성형을 해서 저렇게 가래떡 모양으로 만들게 되면은 석탄을 대체할 수 있는, 태울 수 있는 연료로서 재활용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석유를 뽑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것이 석유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플라스틱을 다시 분해하면은 석유가 되는 것이죠. 이 원리를 이용해서 플라스틱으로부터 다시 석유를 뽑아내는 재활용 방법이 있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폐기물 배출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사용이 가능한 것은 재사용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중고품, 사용하지 않는 중고품을 주민들이 무료로 서로 교환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중고품을 판매하는 중고 매장을 통해서 중고품이 다시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 환경적으로 가장 건전한 폐기물 처리 방법이 되겠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중고품을 거래하는 앱을 통해서 활발하게 중고품이 거래가 되고 있고요. 당근마켓이라고 하는 이 중고거래 앱이 사용률이 최근에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앱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중고품을 굉장히 많이 동네 주민들끼리 교환하는 행위들을 하고 있고요. 환경적으로는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재활용품을 분리배출하는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리배출 표시가 된 것은 분리배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분리배출 표시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예요. 분리배출하면은 재활용하겠다라고 하는 정부와 생산자의 약속이에요. 두 번째, 분리배출 표시가 된 것은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재활용 비용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켜서 이미 지불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분리배출 표시가 된 것을 나중에 쓰레기 처리할 때 종량제 봉투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건 살 때 재활용 비용을 내고 쓰레기로 처리할 때 종량제로 처리 비용을 내는 거죠. 소비자가 이중 부담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분리배출 표시가 된 것을 분리배출한 것은 소비자의 의무이면서 소비자의 권리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분리배출 표시가 된 것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냥 분리배출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소비자에게 주어진 역할이에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많은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분리배출 표시가 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 재활용이 잘 안 되는 것들도 있는데 현재에서는 소비자들이 그것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제도를 개선해서 내년 3월부터는 재활용이 잘 되는 포장재인지 재활용이 안 되는 포장재인지를 분리배출 표시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제품을 구매할 때 분리배출 표시에 표시된 것을 보면서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에 대해서는 오히려 구매를 회피함으로써 생산자들이 적극적으로 재활용이 잘 되도록 재질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물은 반드시 비우고 오염물질은 세척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세척을 해야 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업하시는 분들의 위생환경을 일단은 보장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음식이 담겨져 있는 통의 경우에는 음식물을 제거하고 세척을 통해서 깔끔한 상태로 배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 배달 음식이 증가하면서 음식물이 묻어있는 상태로 배출되는 플라스틱의 양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우리가 배달 음식을 시키는 것까지는 막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배달 음식을 시켜서 먹고 난 이후에 그 플라스틱 용기를 분리 배출할 때는 제발 좀 깨끗한 상태로 세척을 한 이후에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테이프, 라벨 등 이물질은 반드시 제거를 해야 됩니다. 특히 종이박스의 경우에는 비닐 테이프 반드시 떼셔야 되고요. 종이 테이프로 되어 있는 것도 많이 나오는데 종이 테이프도 종이라 하더라도 종이박스와는 같이 재활용이 안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종이 테이프의 경우에도 박스에서는 일단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스티로폼 박스의 경우에도 비닐 테이프, 다음에 종이로 된 라벨, 배송장 이런 것들도 이물질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요구르트 병의 경우에는 알루미늄 마개는 반드시 제거를 해야 됩니다. 요구르트 병은 PS 재질이거든요. PS 재질은 물에 깔아넣는 재질이에요. 그러니까 플라스틱을 재활용할 때 파쇄해서 세척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요구르트 병은 PS 재질이기 때문에 물에 깔아앉아요. 세척하는 과정에서. 알루미늄 조각도 물에 깔아앉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깔아앉아 버리니까 재활용 공정에서 마개와 플라스틱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알루미늄 마개를 제거하지 않으면 재활용 공정에서 어려움을 초래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페트병은 저렇게 마개와 라벨을 일단 소비자가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저렇게 마개만 따로 떼서 배출을 하게 되면 마개는 부피가 너무 작아요. 플라스틱은 어떻게 재활용한다 그랬죠? 일단 선별장에서 재질별로 선별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손으로 사람들이 재질별 선별을 한다 그랬어요. 근데 마개와 같이 아주 부피가 작은 것들은 컨베어 벨트에서 골라내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우리가 마개를 따로 떼어내서 분리배출하더라도 저 마개는 재활용이 되질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마개를 닫아서 우리가 배출하면 어떻게 될까요? 선별장에서 페트병만 따로 골라낸 다음에 저렇게 압축을 해요. 그런데 마개를 붙인 상태로 배출을 하게 되면은 압축이 되지 않습니다. 마개를 떼서 배출하면 마개는 재활용이 되지 않고 마개를 붙여서 재활용하면 저렇게 선별장에서 압축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건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좋은 방법은 마개를 떼서 발로 밟아서 페트병을 압축한 다음에 다시 마개를 닫아서 배출하시면 재활용하는 공장에서 어떻게 된다고 했죠? 마개는 물에 뜬다 그랬어요. 페트병을 가라앉고. 그래서 마개하고 페트병이 재활용 공정에서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분리되면은 물에 뜬 마개는 따로 모아서 재활용 업체에서 따로 재활용을 합니다. 따라서 이 마개를 이렇게 압축한 상태에서 닫아서 배출하게 되면은 오히려 페트병 재활용하는 공장에서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활용률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페트병 마개에 대한 일반적인 방법은 이런데요. 샴푸라든지 화장품 등에 이렇게 스프링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프링이 되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보시다시피 이 용수철이 들어가 있어요. 철로 된 거잖아요. 그러면 마개를 붙인 상태에서 재활용 업체로 가게 되면은 재활용 업체에서 한꺼번에 파쇄를 할 거예요. 파쇄를 할 때 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파쇄에 의해 칼날이 상하게 됩니다. 재활용 업체에서 그냥 싫어해요. 그래서 저렇게 펌프 뚜껑은 재활용 업체에서 반입 불가 품목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페트병으로 되어 있을 때 페트병을 밟아서 마개를 닫아서 배출하면 되는데 저렇게 스프링이 되어 있는 펌프 마개는 반드시 제거하시고 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거죠. 다음 소주, 맥주병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재사용한다 그랬죠. 세척해서 재사용하기 때문에 마개를 닫아서 배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주병을 재사용하기 위해서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를 해줘야 되거든요. 따라서 마개를 닫아서 배출하는 거고요. 분리배출병은 깨뜨려서 녹여서 재활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개는 이물질이죠. 그래서 분리배출병은 마개를 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재사용병은 마개를 붙여서 병을 보호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네 번째, 재활용이 안 되는 품목들은 당연히 분리배출을 하면 안 되겠죠. 유리를 한번 살펴볼까요? 유리는 냄비 뚜껑이나 아니면 유리로 된 냄비가 있어요. 직화 냄비라고 하는데요. 이런 냄비들은 내열 유리예요. 내열 유리는 유리병보다 녹는 온도가 200도가 높아요. 같은 유리니까 뭐 유리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유리도 플라스틱처럼 재질이 있는 거죠. 유리병은 소다 석회 유리고요. 저는 내열 유리는 분규산 유리라고 합니다. 재질이 다른 거예요. 따라서 냄비나 냄비 뚜껑의 유리는 유리병과 다른 재질이기 때문에 어떻게 쓰레기로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크리스탈 유리의 경우에는 유리가 두꺼워요. 유리를 두껍게 해서 예쁘게 공예로 조각 같은 걸 하는 거거든요.
근데 유리가 두꺼워지게 되면 뿌옇게 됩니다. 불투명하게 되죠. 그런데 이걸 다시 투명하게 만들려면 납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크리스탈 유리에는 납이 들어가 있습니다. 유리병하고 재질이 다르겠죠? 따라서 크리스탈 유리도 분리 배출하시면 안 됩니다. 믹스기 위에 있는 유리도 소다스케 유리 혹은 내열 유리예요. 둘 중에 하나를 쓰는데 육안으로는 어느 유리가 사용된지를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판단 불가인 경우에는 보수적으로 재활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해요. 따라서 믹스기 유리도 분리 배출하시면 안 됩니다. 거울 같은 경우에는 뒤에 칠이 들어가 있습니다. 즉 이물질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분리 배출하시면 안 되고요. 사기 그릇이나 도자기, 화분 이런 것들도 어차피 녹지 않는 재질이기 때문에 유리병과 분리 배출하면 안 되고, 깨진 유리의 경우에도 재활용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별장에서 잘못하면 선별 라인에서 작업자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따라서 깨진 유리도 절대 분리 배출하면 안 되고요. 신문지에 잘 싸신 다음에 종량제 봉투로 넣어서 배출하시면 되겠습니다. 플라스틱의 경우에 일단 녹지 않는 플라스틱은 재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멜라민 수지와 같이 이런 녹지 않는 수지, 플라스틱, 그러니까 밥그릇, 접시 이런 것들이 이제 멜라민 수지거든요. 이런 멜라민 수지는 재활용이 되지 않는 플라스틱입니다. 따라서 분리 배출하시면 안 되고요. 볼펜이나 빨대 같이, 그리고 레고 같이 부피가 아주 작은 플라스틱은 페트병 마개와 같이 부피가 작기 때문에 선별장에서 선별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분리 배출하시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은 쓰레기로 배출하셔야 됩니다. 테이프 같은 경우에도 재활용이 안 되고요. 모자류, 헬멧류도 재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라이터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을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플라스틱을 파쇄하는 공력에서 잔류 가스가 나오게 되면, 불꽃이 튀게 되면 화재가 일어납니다. 휴대폰 보조 배터리 플라스틱으로 씌워져 있다고 플라스틱을 버리는데요. 저 플라스틱 안에 들어가 있는 배터리가 어떤 배터리예요? 리튬 배터리예요. 리튬 배터리는 충격을 받으면 화재와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배터리예요. 그러니까 보조 배터리를 플라스틱으로 배출을 해서 플라스틱 재활용 공장에서 파쇄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충격이 가해지니까 화재가 일어납니다.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인화성 물질이 잔뜩 쌓여 있는 곳에서 저렇게 화재가 일어나면 자칫 대형 화재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회용 라이터나 보조 배터리는 플라스틱 재활용에 있어서 위험 폐기물로 분류가 됩니다. 절대 플라스틱으로 분리 배출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에 이 고무 함지박으로 된 것들도 재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욕실의 대야 같은 것으로 사용되는 것은 재활용이 되는 재질이기 때문에 분리 배출하셔도 됩니다. 고무장갑의 경우에도 재활용이 안 됩니다. 특히 비닐로 배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배출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음식 시킬 때 들어오는 랩, PVC 재질로 되어 있는데 절대 비닐로 배출하시면 안 됩니다. 비닐 재활용을 방해하는 재질이에요. PVC 랩은 모두 다 종량제 봉투로 배출해야 됩니다. 메터류 같은 경우에도 스티로폼으로 배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재활용되지 않습니다. 쓰레기로 분리 배출하셔야 됩니다. 껌이라든지 알약 포장에 사용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재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셔야 되고, 아이스팩 같은 경우에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안에 있는 내용물을 변기로 배출하는 행위입니다. 절대 하면 안 돼요.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폴리머라고 하는 플라스틱이에요. 안에 있는 내용물을 변기로 버리면 플라스틱을 바다로 버리시는 행위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재사용 프로그램이 없는 한 아이스팩은 원형 그대로 통째로 종량제 봉투로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친환경 아이스팩은 안에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에 있는 내용물은 변기로 버리시면 됩니다. 근데 최근에 종이로 된 친환경 아이스팩이 나오는데요. 안에 있는 내용물은 변기로 버리시되 그 종이는 쓰레기로 버리셔야 됩니다. 종이니까 폐지로 배출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지만 그 종이는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끈류도 재활용이 되지 않고요. 실리콘 용기도 재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전선료 같은 경우에는 따로 모을 수만 있다면 구리 재활용을 할 수가 있지만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배출할 때는 선별장에서 선별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과제가 되는 품목인데요. 저런 품목들은 따로 모을 수 있는 체계를 빨리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종량제 봉투로 배출해야 되는 품목이 되겠습니다. 비닐로 된 것들은 분리배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재활용 여부를 판단하지 마시고 다 분리배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종이류의 경우에는 코팅이 되어 있는 종이들은 무조건 다 재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종이류들은 다 재활용이 안 되는 종이들이에요. 특히
이 종이 포장재의 경우에 반짝반짝 광택이 있는 경우에는 일단 손으로 한번 찢어 보셔가지고 비닐이 코팅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비닐이 코팅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종량제 봉투로 버리셔야 됩니다. 종이 호일, 기름종이, 영수증, 사진, 명함, 그리고 휴지 등 모두 다 종량제 봉투로 버리셔야 될 종이가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버릴 때는 일단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도 되는 음식물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논란이 되는데, 저는 이 부분은 크게 중요한 쟁점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봤을 때에 명백히 음식물이 아닌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비닐이에요. 비닐. 음식물 쓰레기 버릴 때 우리가 가장 주의를 해야 될 부분들은 비닐을 음식물 쓰레기에 섞어서 버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침이 되겠습니다. 전기전자 제품을 버릴 때는 우리가 새 제품을 구입할 때는 판매자가 우리가 쓰던 제품을 가져가야 돼요. 그게 판매자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판매자 보고 우리가 쓰던 제품을 가져가라고 요구를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새 제품을 사지 않는 상태에서 이사등을 하면서 냉장고, 에어컨 등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1599-0903으로 전화하셔서 무상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생산자가 우리 집안까지 들어와서 안전하게 무상으로 수거를 해 갑니다. 편리하게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반드시 기억하셔서 필요할 때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리, 주사기, 칼날 등 손상성 폐기물은 종량제 봉투에 버리시되 신문지로 잘 싸서 운반하시는 분들이 사고를 당하시지 않도록 한 후에 안전하게 종량제 봉투에 버리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광등, 건전지는 사시는 곳 주변에 전용 수거함이 있습니다. 형광등을 깨트리게 되면 형광등 안에 들어가 있는 수원을 우리가 그대로 흡입하게 되는 위험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형광등은 깨트리지 않고 원형 그대로 반드시 분리 배출함에 배출을 하셔야 되고요. 건전지도 같이 모아서 배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폐의약품, 사용하고 남은 의약품인데요. 사용하고 남은 의약품은 일단 주변에 약국에서 의약품을 받아주는지를 보셔서 약국에서 받아주면은 약국으로 사용하고 남은 약을 가져다 주시면 되겠고요. 약국 남은 의약품을 버릴 때 제일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은 절대 남은 약을 병기로 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병기로 버리게 되면은 남은 약이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갈 텐데, 하수종말 처리장에서는 약을 분해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요. 따라서 약을 병기로 버리게 되면 그 약 성분이 강물로 다 가게 돼요. 그러면 생태계가 그 약으로 인해서 교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약을 버릴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병기로 버리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원칙이 되겠습니다. 식용유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병기나 싱크대로 버리시면 안 됩니다. 식용유가 하수로 들어가게 되면 하수관거가 식용유로 인해서 막히게 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특히 물티슈 등과 기름이 결합하게 되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서 하수관거를 막히게 됩니다. 따라서 폐 식용유가 소량으로 남았을 경우에는 신문지 등에 적셔서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잘못 알고 있거나 주의해야 될 분리배출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분리배출은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소비자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지만 분리 배출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정확한 분리 배출이 중요합니다. 재활용되지 않는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는 것이 재활용에 도움이 됩니다. 재활용이 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오염물질은 제거하고 버리는 것이 재활용품을 분리 배출하는 소비자의 예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확하고 올바른 분리배출을 통해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모두 다 기여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은 닫힌 고리 재활용과 열린 고리 재활용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페트병을 실로 재활용하는 것은 닫힌 고리 재활용과 열린 고리 재활용 중 어느 것에 해당할까요? 다음 중 분리 배출해야 될 종이는 어떤 것일까요? 1번 컵라면 용기, 2번 팝콘 용기, 3번 아이스크림 용기, 4번 우유팩. 우리가 물건을 사지 않고 이사 등을 갈 때에 전자제품을 배출할 수 있는 편리한
방법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무상방문 수거 서비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무상방문 수거 서비스를 신청하는 전화번호가 몇 번일까요?